안녕하세요. 운용 전략과 결과 분석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박현기라고 합니다. 자, 저희 실전 모의고사 1회차 70번부터 91번 문제를 살펴볼 예정이고요. 먼저 70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파트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고요. 다음 중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가까운 것은,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일단 효율적 시장 가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요. 한마디로 얘네들이 말하는 건 뭐냐? 어떤 정보가 좋은 정보면 주가를 올리고 나쁜 정보면 주가를 떨어뜨리겠죠. 그 시차가 즉각 정보가 생성되자마자 바로바로 주가가 변동한다라는 게 얘네들이 말하는 시장의 효율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정보까지 반영이 되느냐? 정보의 범위에 따라서 시장을 세 개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지문에 나와 있는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 두 번째는 중강형 혹은 중간형, 저희 교재에는 중간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제일 센 거, 강형, 이렇게 되어 있죠. 약형은 정보가 즉각 반영되는데 어떤 정보까지냐면 과거 정보까지래요. 그러면 과거 정보를 대표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 차트를 그려서 과거의 주가를 분석하죠. 그렇죠? 만약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을 성립한다면 이 정보는 이미 주가에 다 녹아있기 때문에 그 분석하는 자체가 굉장히 좀 이상해지는 거죠. 얘네의 설명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중간형은 과거 정보뿐만 아니고 더하기 현재 시점에 공표된 정보까지 모두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해요. 이런 정보들을 분석하는 애들은 기본적 분석의 영역이에요. 발표된 재무제표의 자료를 분석하고 하는 것들, 분석해봤자 의미가 없대요. 왜냐하면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반대로 얘기하면 중간형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기본적 분석의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강형은 앞에 두 개 다 포함하고요. 모든 정보예요. 모든 정보. 심지어는 내부자 정보까지. 그래서 얘네들은 이러한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따라서 가장 효율적인 운영 방법은 인덱스 펀드처럼 시장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만큼 먹을 수 있는 그런 투자안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유생 갖다가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 현재의 주가는 공개된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 이런 거 공개, 이런 표현 나오면 중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형이 아니고. 자, 기본적 분석으로는 초과 이익의 획득이 불가능하다. 이런 것도 중간형 얘기, 기본적 분석을 깨는 거. 이미 알려졌거나 알 수 있는 정보는 주식의 분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알려졌거나 공개된 정보, 중간형, 알 수 있는 모든 정보, 강형, 이런 것도 약형하고는 상관없죠. 반면에 네 번째, 과거의 주가나 거래량, 과거 정보죠. 이용하는 기술적 분석으로는 초과 이익을 획득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약형 효율적 시장 가설만 성립하면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4번이 약형을 설명하고 있는 가장 올바른 지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71번, 다음 중 전략적 자산 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틀린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전략적 자산 배분 마찬가지지만 비교를 할 때 항상 전술적 자산 배분 두 개를 염두에 두시고 비교를 한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투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금액의 자산 구성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을 말한다. 전략적 자산 배분의 정의가 되겠고요. 투자자의 투자 목적, 제약 조건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이루어져야 된다. 틀린 부분이 없죠. 세 번째, 가격 착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고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이런 것들은 전술적 자산 배분의 역투자 전략이라든가 혹은 평균 반전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좀 가까운 거죠. 그렇죠? 가격이 내재 가치보다 좀 올라갔을 때 비싸니까 팔고, 떨어졌을 때 싸니까 사고, 이런 것들은 전술적 자산 배분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세 번째는 틀린 지문이고요. 네 번째, 애초에 세웠던 자본시장에 대한 가정이 크게 변화하게 된다면 이를 반영하여 수정한다. 아무리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가정이 크게 변화하면 대공황이 오고 IMF가 오고 이러면 당연히 수정이 가해져야겠죠.
72번 문제. 다음 중 일반적인 투자 목표나 투자 위험을 수용하기보다는 일정한 기간 동안 목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자금에 적용할 수 있는 운용 전략은 우리는 보험 자산 배분 전략이라고 합니다. 나는 죽어도 원본의 90%는 지켜야 돼. 이런 것들은 보험 자산 배분 전략으로 달성을 할 수가 있겠죠. 73번 그중에 일환으로 고정비율 포트폴리오 보험 CPPI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CPPI 전략 저희 많이 살펴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구성을 하죠.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돈 혹은 시작이 아니라 1년 뒤 다시 평가한다고 한다면 포트폴리오 총 가치부터 출발을 해서 만기 시점에 가만 놔둬도 내가 원하는 최저 보장 수익 될 수 있는 거의 현재 가치, 최저 보장 가치의 현재 가치, 이렇게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할게요. 이만큼이 여유잖아요. 여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나머지 투자가 잘못된다 하더라도 이 최저 보장 가치, 현재 가치는 만기가 되면 내가 원하는 최저 보장 가치가 되어 있을 거니까 이 차익이 여유가 됩니다. 얘를 우리는 쿠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정도, 이 쿠션 갖다가 위험 자산에 투자하면 되는데, 그래서 투자가 잘못된다 하더라도 나는 최저 보장 가치를 지킬 수 있는데, 개인의 판단 들어가서 조금 더 과감하게 혹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조정하는 게 승수라고 보시면 돼요. 승수. 그렇죠? 과감하게라고 한다면 1보다 큰 수치를 넣어서 좀 더 많은 금액을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고, 보수적이라고 한다면 1보다 작은 수치를 넣으면 되겠죠. 이 금액이 우리가 익스포저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 익스포저만큼이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되는 거죠. 채권, 무위험 자산은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총 포트폴리오 금액에서 익스포저, 차감한 만큼이 채권 혹은 무위험 자산에 투자되게 되겠죠.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세요. 그렇죠? 자, 질문 보시니까요. 승수는 양수이며 시장 참여자들의 양수이면 문제 없어요. 그렇죠? 시장 참여자들의 과거 통계치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승수는 투자자의 주관적인 의사예요. 이거를 2로 했다고 해요. 3으로 했다고 해요.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자의 주관적인 의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틀렸다는 점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승수가 높아질수록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아진다. 그렇죠? 익스포저가 커지니까. 세 번째, 익스포저는 주식 투자 금액을 의미한다. 최저 보장 가치의 현재 가치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무위험 수익률만큼 증가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저 보장 가치 만기를 무위험 수익률로 할인해서 구한 게 사실 얘니까. 가만 냅두고 무위험 수익률로 증가를 하겠죠. 74번, 다음 중 패시브 운용, 방어적 혹은 수동적인 운용, 반대말인 액티브 운용.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전제하에 시장, 나는 너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너 정도만 따라갈 거야. 시장 수익률 수준의 운용 성과를 추구하는 전략을 말한다. 예. 마켓 타이밍, 테마 선택, 종목 선택 등과 같은 운용 전략을 사용하지 않는다. 액티브 운용과 패시브 운용의 구분하는 기준이 이 세 개예요. 그렇죠? 이 세 개를 사용하면은 그 중에 하나라도 사용하면 액티브 운용, 세 개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으면 패시브 운용. 세 번째, 실증적으로 과거 한번 봤더니 액티브 운용의 성과가 패시브 운용의 성과보다 높지 않대요. 위험을 많이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액티브 운용의 성과가 1년 6개월 말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높지 않다고 합니다. 과거 사례 연구 결과. 3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낮은 거래 회전율, 운용 보수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비용 차감 수익률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그렇죠? 액티브 운용보다 보수도 낮고 거래 회전도 좀 덜하죠. 75번, 다음 중 돈을 잃기 좋은 방법은 경제에 대한 예측을 갖는 것. 즉, 경제에 대한 예측을 하지 말란 얘기네. 그렇죠? 피터 린즈의 관점과 동일한 관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보통 어떤 규모로 봤을 때 큰 경제 분석이 있을 수 있겠고요. 한국뿐만 아니고 세계 경제에도 있겠죠. 어떤 산업, 자동차 산업 중에 어떤 기업, 너무 작게 그렸네. 현대차, 이렇게
라고 한다면 분석하는 순서는 두 가지밖에 없겠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 큰 거에서 작은 거, 작은 거, 작은 거로 가는 거, 하향식 분석이라고 합니다. 탑, 다운, 탑에서 다운으로. 반대로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거, 바텀에서 업으로, 밑에서 위로 상향식 분석이라고 해요. 이 순서가 왜 중요하냐? 하향식은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를 먼저 분석하는 거고요. 얘는 요거. 상향식은 경제보다는 똘똘한 기업, 주식, 개별 주식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를 분석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읽은 지문, 피터 린치의 표현, 돈을 잃기 좋은 방법은 경제에 대한 예측을 갖는 것. 경제에 의미 없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얘기하면. 따라서 얘는 기업 분석, 주식, 개별 주식 찾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얘는 상향식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6번 문제 다음 페이지. 다음의 특징들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합성 채권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합성 채권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채권에다 특별한 권리가 부여된 채권, 예를 들면 CB, BW, EB 혹은 옵션부 채권. 옵션부 채권이라는 것은 콜옵션에 붙어있는 수의 상한 채권, 풋옵션에 붙어있는 수의 상한 청구 채권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첫 번째, 사채 시장 악화 시에도 발행이 가능하다. 옵션부 채권들은 다 그래. 왜냐하면 미끼가 있잖아요. 채권 이외에 추가적인 권리가 다 있잖아. 이걸로는 모르겠어. 두 번째, 낮은 자금 조달 비용과 추가 자금 부담 없이 유상증자 대체 수단이 될 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EB는 아닐 것 같아. EB는 자본 증가가 없으니까. 옵션부 채권도 아닐 것 같아. 얘도 자본 증가가 없으니까. CB 아니면 BW 같네. 그렇죠? 세 번째 보시니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권리 행사 후에도 전환권이 됐는지, 교환권이 됐는지, 신주 인수권이 됐는지 사채권이 존속한다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BW. 본드 위드 워런츠, 위드는 엔드의 개념이고요. 신주를 인수하면은 본드 위드 워런츠, 신주 인수권을 인수하면은 엔드 개념이기 때문에 얘만 좀 흐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본드는 계속 남아 있어요. 그렇죠? CB 같은 경우는 아예 사채가 없어지고 소멸되면서 주식을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사채가 같이 없어지죠. 3번이 굉장히 중요한 구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었다. 자, 주가 변동으로 행사 시기가 일정하지 않아 자본 구조가 불확실하다. 그렇죠. 투자자가 주가 상승 시 권리 행사를 통해 주식 투자에 의한 매매 차익도 얻을 수 있다. 그럼 뭐 12BW 마찬가지지만 세 번째 있는 특성으로 우리는 명확하게 BW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에 있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 77번 채권이 발행 시장과 관련된 아래의 설명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첫 번째는 어떤 발행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채권의 입찰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채권을 발행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직접 발행. 현대차가 자기 업종은 자동차를 만드는 거지만 자기가 발행하는 거. 간접 발행, 누군가 시키는 거죠. 누군가란 시장 중개기관 혹은 증권회사. 시키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위탁 모집. 그냥 니네가 팔아만 줘. 안 팔리는 거 할 수 없지 뭐. 두 번째는 잔액 인수. 열심히 파는데 못 팔잖아? 잔액 니네가 사줘. 세 번째는 총액 인수. 처음부터 니네가 다 사. 증권사. 니네가 다른 사람한테 팔던 말던 세 가지 방법. 두 번째 입찰 방식은 공모 입찰 방식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처음엔 더치라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컨벤셔널, 전통적인 방법인가 봐요. 마지막으로는 평균 가격 입찰 방식. 차이점은 10개를 팔고자 하는데 100억 원어치를 팔고자 하는데 가격을 부르던 채권 같은 경우 수익률을 부르던 마찬가지죠. 그렇죠? 말킬의 정리. 그러면 110명이 있다고 한다면 100명을 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100명을 끊었을 때 더치, 우리 더치페이 하자 그러잖아요. 그렇죠? 각자 개별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더치페이. 자기가 부른 조건대로 순서대로 자르는 거.
컨벤셔널 방식하고 평균 입찰 가격 방식은 동일 조건이 생깁니다. 11,000원이면 11,000원, 9,500원이면 9,500원. 다만 컨벤셔널 방식은 가장 유리한 조건, 가격으로는 가장 낮은 가격, 수익률로는 가장 높은 가격으로 동일하게 발행하는 거. 평균 가격 입찰 방식은 순위 안에 들어온 당첨된 사람들의 평균, 말 그대로 평균을 내서 그 가격으로 거래하는 거. 이렇게. 자, 채권 공모 방식 중 채권 응모액이 모집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 발행 회사, 현대차 말하는 거예요. 현대차, 증권회사가 아니고 위험을 부담하는 간접 채권 공모 방식은 요거죠. 요거 위탁 모집 방식이다. 채권의 낙찰 방식 중 최고 수익률 혹은 제일 싼 최저 가격 뭐 이렇게 되겠죠. 낙찰분을 통일하여 발행하는 방식을 컨벤셔널 방식이라고 한다. 77번에 1번이 되겠고요.